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장교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조국을 버리고 끔찍한 사선에 섰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살짝 닿기만 해도 타 죽는다는 3000볼트짜리 7중 고압선 철책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방법으로 이 죽음의 문턱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이 젊은 엘리트 장교는 왜 든든한 군복을 벗어 던졌고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철조망 앞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 모든 것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양강도 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압록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곳에서 늦둥이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단란하게 살았어요. 어르신들이 6.25 전쟁 직후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셨듯 저희 부모님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무서운 굶주림 속에서 저를 억척같이 키워내셨습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묽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청년입니다. 동네 이장님이 온 동네 사람들의 숟가락 개수까지 쥐고 흔드는 것처럼 북한 체제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어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두껍게 뒤집어 쓰고 몰래 남조선 노래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한국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남몰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목표는 오직 하나, 출세해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들아, 넌 꼭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내야 한다. 아버지가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늘 당부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알기에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정말 피땀 흘려 훈련했어요.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장군 달고 고향에 돌아와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하며 입대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의 소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복에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고향집에 첫 휴가를 가던 날 굽은 허리로 마중 나오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귀한 두부 한 모라도 구해서 제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딱 그러셨습니다. 부대에서는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윗분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교육을 받았어요. 가끔 훈련을 마치고 부대 근처 시장에 나가보면 쌀과 옥수수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이 꼭 우리 부모님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이 배불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명예로운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조국과 내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손발이 꽁꽁 어는 험한 훈련을 묵묵히 버텨냈으니까요. 하지만 그 굳건했던 제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전 세계를 휩쓴 무서운 전염병이 북한 땅에도 덮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목숨처럼 믿었던 조국이 저희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굳게 믿었던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몹쓸 병이 돌자 북한 당국은 아예 국경의 문을 자물쇠로 쾅 닫아버렸어요. 원래 국경 지역은 알게 모르게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으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밀수꾼들이 오가던 개구멍 하나까지 시멘트로 꽉꽉 막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숨막히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셈이었지요.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우리네 시장의 중국 물건이 싹 끊겨버리니 하루아침에 쌀값과 옥수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풀뿌리조차 구하기 힘든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동네마다 끊이지 않았어요. 평생 흙바닥을 파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네 이웃들이 그 추운 겨울 땔감 하나 구하지 못해 얼음장 같은 방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약 한 알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그저 찬수건 하나 이마에 얹고 알아눕는 수밖에 없었으니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집마다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었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가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들 사정도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명색이 북한에서 제일 훈련이 고되고 대우가 좋다는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인데도 식량 배급이 뚝 끊겨버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소금만 푼 멀건 국에 시커먼 강냉이죽 몇 숟갈이 저희가 먹는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한창 잘 먹고 이 산 저 산 뛰어다녀야 할 2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훈련장 뒷산에 올라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소대장 동지, 눈앞이 빙빙 돌아서 도저히 총을 들 힘이 안 납니다. 갓 20살을 넘긴 제 어린 부하 녀석 하나가 혹독한 훈련 중에 픽 쓰러지며 헐떡였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그 녀석의 앙상한 얼굴과 푹 꺼진 눈을 보니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라. 당에서 곧 쌀을 넉넉히 내려주실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는 차마 그 녀석의 간절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잊지도 않은 빈말을 내뱉으며 차갑게 마른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걔가 고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휘관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어린 부하들이 영양실조로 픽픽 쓰러져 나가는 걸 보면서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 고향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은 하루 한 끼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지 생각하면 밤마다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출세해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큰소리치며 늠름하게 군복을 입었는데 정작 내 식솔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무능한 아들이 된 것 같아 뼈저리게 괴로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뇌리에 깊게 박혀있던 맹목적인 충성심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마저 굶겨 죽이면서 텔레비전 속 높은 사람들은 살이 쪄서 번지르르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조국이 우리를 매정하게 버렸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벼락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절망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부대에서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며 저를 지옥 같은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굶주림 속에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저희 소대원들에게 급히 압록강 국경 경비 투입 명령이 떨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안고 늠름하게 나갔겠지만 그때 떨어진 명령은 저희의 숨통을 턱 막히게 할 만큼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막는다는 핑계로 국경 반경 1km 이내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지시였어요. 그 서슬퍼런 명령을 전해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훅 흘러내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저희 소대원 11명은 매서운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압록강 변 갈대밭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뱃속에서는 쓰린 소리가 나고 두꺼운 속옷을 입었는데도 손발은 꽁꽁 얼어붙어 방아쇠를 당길 감각조차 희미해졌어요. 밤이 깊어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얇은 살얼음이 낀 강가 쪽에서 바스락 하고 마른 갈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야간 투시경으로 앞을 살피던 제 눈에 들어온 건 무기를 든 간첩이나 덩치 큰 밀수꾼 무리가 아니었어요. 소대장 동지, 저기 사람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쏠까요? 제 옆에 바짝 엎드려 있던 어린 부하 녀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을 쥔 녀석의 손끝이 얼마나 세게 떨리는지 바닥을 타고 그 진동이 제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였지요. 저는 녀석의 총구를 황급히 아래로 짓누르며 뚫어지게 강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 무조건 대기의 명령을 내리는 제 목소리마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며 간신히 드러난 그 그림자들은 등에 남루한 보따리를 메고 어린아이의 손을 꽉 쥔 채 조심스럽게 강물로 발을 내딛고 있는 한 가족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가 추위에 벌벌 떠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위태롭게 걷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제 고향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와 제 늦둥이 여동생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살 길이 막막했으면 이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을까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니 쏘라는 상부의 명령이 귓전을 때렸지만 저 가엾은 사람들에게 방아쇠를 당기면 꼭 내 가족의 등에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차라리 제가 눈을 꾹 감고 모른 척 돌려보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북한이란 사회가 참 무서운 곳이지 않습니까? 제 뒤에는 다른 초소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또 다른 눈동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총을 쏘지 않으면 저격, 명령 불복종으로 저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제 밑에 있는 이 어린 10명의 부하들까지 전부 반역자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될 판이었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혼란 속에서 1분 1초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총 손잡이를 쥔 제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저희의 괴로움을 아셨는지 때마침 짙은 물 한 개가 스멀스멀 밀려와 강가를 하얗게 덮어준 덕분에 그 가족은 우리 눈앞에서 기적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무사히 강을 건넜기를 바라며 텅 빈 안개 속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살기, 이에 발버둥 치는 내 부모, 내 형제 같은 힘없는 백성들을 사냥개처럼 물어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끔찍한 나라, 굶어 죽어가는 부하들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죄 없는 백성에게 총구를 겨눠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 저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조국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살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동이 터오는 하늘을 보며 저는 남은 10명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생사를 건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초소로 돌아온 날 새벽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바로 그 자리에 오직 살아야겠다는 절박함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어요. 아침 해가 뜰 무렵 저는 저를 친형처럼 따르는 가 20살 안팎의 어린 소대원 10명을 아무도 없는 탄약고 뒤편으로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이대로 가다간 앉아서 굶어 죽거나 죄 없는 백성들 쏘다가 미쳐 죽는다. 나랑 같이 살기를 찾아 압록강을 넘자. 제 입에서 나온 압록강을 넘자는 말은 곧 반역을 의미했기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제 뜻에 반대해 저를 윗선에 고발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공개 처형을 당할 목숨이었어요. 하지만 숨이 멎을 듯한 무거운 침묵 끝에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가장 어린 녀석이 쩍쩍 갈라진 입술을 조심스레 달싹였습니다. 소대장 동지,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강 넘다 총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소대장 동지 믿고 목숨 걸겠습니다. 그 녀석의 쉰 목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 나머지 9명의 동생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맞잡아 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살아서도 같이 살고 죽어서도 같이 죽는 진짜 11명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결심이 서자 우리는 곧바로 치밀한 탈출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최근 국경을 철통같이 막겠다며 새로 깐 7중 고압선 철책기였습니다. 새나 산짐승이 살짝 닿기만 해도 시커멓게 타 죽을 만큼 무시무시한 3000볼트짜리 전기 철조망이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 철책의 구석구석을 매일 밤낮으로 직접 순찰하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때문에 백성들이 잠드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철책에 흐르는 전압이 뚝 떨어져 전기가 약해진다는 사실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며칠 동안 훈련을 빙자해 깊은 산을 오르내리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바짝 마른 두꺼운 통나무들을 톱으로 썰어 몰래 강가 주변 갈대밭에 숨겨두었습니다. 또 혹시 모를 감전에 대비해 두꺼운 고무판과 피복제를 조금씩 주워 모아 도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당에 충성하는 척 훈련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들키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로 한 전날 밤 저는 달빛조차 없는 새카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고향 해산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출세해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늠름하게 군복을 입고 집을 나섰던 아들이 조국을 등지는 탈북자가 되어 떠나야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부디 어머니, 아버지 무탈하게 살아만 계시라고 피눈물을 삼키며 빌고 또 빌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저 하나만 바라보는 10명의 동생들을 살려야 한다는 지휘관의 책임감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금은밤 저희 11명은 숨겨둔 장비들을 챙겨들고 운명의 7중 철책을 향해 숨죽여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금은밤이었어요. 매서운 강바람이 귓가를 때리며 불어대는데 오히려 그 거친 바람 소리가 터질 듯한 저희의 심장 고동 소리를 감춰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저희 11명은 낮에 미리 갈대밭 으슥한 곳에 숨겨두었던 바짝 마른 통나무 판자와 두꺼운 고무 피복제를 챙겨 들고 매일 순찰하던 익숙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압록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7중 고압선 철책 앞에 다다랐습니다. 위아래로 촘촘하게 쳐진 7겹의 철조망은 어둠 속에서도 시커멓고 위압적인 자태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살갗이 닿기만 해도 불꽃을 튀기며 타 죽는 무시무시한 사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시각이 되자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철책의 가장 느슨한 구간에 두꺼운 고무판을 덧대고 그 위로 바짝 마른 통나무 판자들을 지그재그로 걸쳐 임시 발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압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라 해도 자칫 헛디뎌 철선에 스치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제가 먼저 올라가서 판자를 꽉 누르고 있겠습니다. 부소대장 역할을 하던 녀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질린 녀석의 얼굴을 보니 목이 메웠지만
저는 녀석의 어깨를 힘주어 꽉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래, 무조건 조심하고 반대편에 발이 닿으면 신호를 보내라. 가장 날랜 녀석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첫 번째 철조망을 타넘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을 딛고 넘어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미세한 쇳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저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행여나 순찰대나 감시, 초소에서 불빛이라도 비출까봐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뎠어요. 1명, 2명,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7겹의 철조망 사이를 고개 하듯 빠져나가는 찰나의 순간마다 저는 고향에 홀로 계실 어머니를 향해 피눈물 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효자식을 제발 살려달라고, 이 가엾은 어린 동생들과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순간 제 겉옷 소매가 철조망 끄트머리에 살짝 스치며 찌릿하는 소리가 났을 때는 정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다행히 두꺼운 소못 덕분에 화를 면했지만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11명이 모두 무사히 사선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서로의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지체할 틈 없이 우리는 살얼음이 낀 안록강에 차가운 물살에 몸을 던졌어요. 가슴팍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강물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사력을 다해 물살을 갈랐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뒤돌아본 북쪽 하늘은 여전히 먹물처럼 까맸습니다. 저희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고향 땅을 향해 무언에 하직 인사를 올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이 뒤섞인 채 우리는 낯선 대륙의 깊은 어둠 속으로 쟁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숨 막히는 도피 생활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희는 지옥 같은 호랑이 굴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젖은 군복이 꽁꽁 얼어붙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렸지만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마저 잊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섣부른 안도감은 날이 밝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중국은 그저 산속에 숨어 지내며 몰래 품팔이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은 늑대, 무리가 득실거리는 또 다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단속망은 저희가 북한에서 건너듣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촘촘해져 있었어요. 골목마다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본다는 감시 카메라가 수십 대씩 깔려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 없이는 버스표 한 장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신분증이 없는 탈북자는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했어요. 명색이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인 11명의 건장한 청년들이었지만 이 낯선 대륙의 최첨단 감시망 앞에서는 그저 잔뜩 겁먹은 짐승처럼 숨죽여 쫓기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공안의 매서운 눈을 피해 인적이 아예 드문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겨울산은 잔인하리만치 추웠고 간신히 챙겨온 비상식량은 이틀 만에 바닥이 났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눈 덮인 밭을 맨손으로 파헤쳐 얼어붙은 감자와 물을 캔에 생으로 씹어 먹으며 간신히 허기를 달랬습니다. 소대장 동지, 차라리 밤에 산 밑으로 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간 여기서 다 얼어 죽겠습니다. 막내 녀석이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녀석의 퀭한 눈동자에는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딱딱하게 언 감자 조각을 녀석의 언 손에 쥐어주며 애써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여기서 섣불리 움직이다 공안에게 잡혀 북송되면 그날로 우리 목숨은 끝이다.
내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볼 테니 절대 동요하지 마라. 그렇게 산속에서 짐승처럼 연명하며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산 아래 외딴 농가에 숨어들었다가 조선족 할머니 한 분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무리를 보고 놀라 소리칠 줄 알았던 할머니는 흙투성이인 저희의 꼴과 북한 억양을 듣더니 황급히 자신의 집 헛간으로 저희를 밀어넣고 숨겨주셨어요. 할머니는 며칠을 쫄쫄 굶은 저희를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냉이 국수를 한솥 가득 끓여내오셨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저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각되면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 11명을 거둬주신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연락을 받고 위험을 뚫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한국 선교사님 덕분에 저희는 비로소 제대로 된 탈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저희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하나하나 맞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만난 따뜻한 인간의 정에 대한 벅찬 감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문을 박차고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뼈저린 불안감은 매일 밤 저희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지요. 머지않아 저희 11명은 선교사님의 치밀한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향한 1만 킬로미터의 목숨을 건 대장정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와 선교사님의 눈물겨운 도움으로 간신히 숨을 돌린 것도 잠시 저희는 다시 기나긴 사선을 향해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숨바꼭질의 연속이었어요. 기차와 버스를 수십 번 갈아타며 위조된 신분증으로 공안의 삼엄한 검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때마다 10년 감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빽빽한 열대 우림이 우거진 국경 지대에 다다랐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대자연의 무서운 장벽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쥐어주신 스마트폰, 지도 하나의 의지에 길도 없는 정글을 밤낮 없이 걸어야 했어요.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한 열기가 온몸을 짓눌렀고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독충들이 달려들어 살갗을 물어뜯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된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짐승들이 파놓은 흙탕물로 간신히 목을 축이며 산길을 헤쳤습니다. 강철 같은 특수 훈련을 견뎌냈던 몸조차 지독한 풍토병과 극도의 피로 앞에서는 하나둘 무력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대장 동지, 제 다리가 더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다 같이 잡힐 바엔 차라리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가십시오. 독충에 물려 퉁퉁 부은 발을 이끌고 절뚝거리던 막내가 끝내 진흙탕 속에 푹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땀범벅이 된 녀석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체념과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녀석의 팔을 낚아채 제 어깨 위로 단단히 둘러엎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압록강을 넘을 때 11명 모두 살아서 가자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못 걸으면 내가 업고서라도 기어이 한국 땅을 밟을 거다. 제 단호한 호통에 녀석은 제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죽여 끄끄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말없이 다가와 녀석의 무거운 배낭을 나누어 메고는 서로의 허리와 등을 밀어주며 다시 끈질기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늪지대를 건너고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내리면서도 저희 11명은 단 한 번도 서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정글에서 열흘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태국의 도심 번화가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초췌해진 저희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고 그 꼭대기에는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태극 무늬가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기였습니다. 태극기를 마주하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감의 끈이 한순간에 탁 끊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11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낯선 이국의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짐승처럼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를 뚫고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사선을 건너온 끝에 드디어 살았다는 벅찬 감격이 가슴속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지어 한국 대사관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고 따뜻한 눈빛을 한 직원분들이 저희를 향해 황급히 달려 나오는 모습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따뜻한 눈빛의 직원분들이 저희를 맞이해주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보살핌 속에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희 11명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옥 같은 굶주림과 죽음의 고압선을 넘어 기적처럼 이 자유의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처음 나와 마주한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화려한 불빛들과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활기는 저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거리에 널려있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 산처럼 쌓여있는 하얀 쌀과 고기들을 보았을 때 그 벅찬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소대장 동지, 여기는 쌀과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아무도 훔쳐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인가 봅니다. 처음 대형 마트 구경을 간 날 고기 매대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막내 녀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 녀석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니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꿈에 그리던 세상에 왔구나. 이제 뼈 빠지게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저는 녀석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눈부신 세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북에 남겨진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냉이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다르고 문화가 낯설어 처음엔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물건을 살 때 기계 앞에서 헤매고 있으면 지나가던 분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화면 누르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시곤 했어요.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낯선 탈북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은혜에 늘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덕분에 지금 저희 11명의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동생은 대학에 진학해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녀석은 용접 기술을 배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도 마음 한구석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명절이 되어 맛있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넉넉히 올릴 때면 고향 해산에 홀로 계실 늙으신 부모님 생각에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있곤 합니다. 불효자식이 이 좋은 세상에서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에 밤새 남몰래 베개싯을 적시는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의 그날이 와서 떳떳하게 번 돈으로 고기와 쌀을 잔뜩 사들고 고향 집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이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모셔와 남은 평생 따뜻하게 호강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제 삶에 남은 이유이자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희 11명의 목숨 건 이야기가 그저 아픈 과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하나 된 조국을 향한 굳은 다짐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